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우수함에 스스로 매료된 영국인이 진행한 한글 연구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준다는 것. 손대지 않고 코를 푼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걸까요? 한글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다른 문자보다 훨씬 우수하고 간편하고 실용적인 문자인 한글.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문자인 한글이 오늘날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임스입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학술 세미나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였습니다. 강단에 올라 목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죠.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어요. 강의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리우 지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죠.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며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격렬하게 주장했어요.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었다가 곧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리우 지엔의 주장에 동조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그에 반대하는 다른 학생들 사이의 언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하라는 말로 학생들을 달랬지만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은 학술 세미나에서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리우 지엔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리우 지엔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강의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우 군의 관점이 흥미롭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지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은 수천 년의 문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글은 불과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며 어떻게 그것이 한자보다 우수할 수 있겠냐고 도전했습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즉각 반응했어요. 역사의 길이가 우수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대 컴퓨터는 고대 주판보다 역사가 짧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강의실은 작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죠. 저는 칠판에 로직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탐구의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리우 지엔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항상 동아시아 문화를 잘못 이해한다며 한글은 한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리우 지엔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지식의 한계를 느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글의 기원과 창제 원리를 철저히 조사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웅성거렸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에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왜 이토록 격렬한 반응이 나왔을까? 한글에 대한 제 지식은 분명 부족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 학생은 리우 지엔이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며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문과 정치가 얽히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결심이 섰어요. 한글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문자가 가진 힘, 그 이면의 역사와 정치적 의미까지 탐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한글에 관한 기본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했어요.
검색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옥스퍼드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과 처음 깊이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세미나 직후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리우지엔과 그의 친구들이 항상 중국 관련 주제라면 무조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학문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지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터가 아니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내심 궁금했어요. 한글은 정말 한자의 아류일까? 아니면 독창적인 문자 체계일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한글의 기원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여정, 한글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한글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도서관의 높은 천장과 오래된 책장들 사이를 지나며 동양학 섹션을 찾았죠.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영어로 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관련 책들은 넘쳐났지만 한국어나 한글에 관한 책은 찾기 힘들었죠. 서가 구석에서 우연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제목의 영어 번역본을 발견했어요. 표지를 열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지혜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세종대왕이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1443년 그는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글의 창제 원리였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아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책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글이 단순한 계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창제된 문자라는 사실에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동양 미술을 전공하는 한국계 영국인 연구원 에드워드 박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한 명이었죠. 저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마침 한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저하다 한글이 정말로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지 물었어요. 에드워드 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오해라고 설명했어요. 한글은 기존 문자 체계와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문자이며 한자는 표의 문자지만 한글은 음소 문자라 원리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박이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한글을 써보였어요. 그는 가라는 글자가 기역과 알을 조합한 것이라며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같았어요. 호기심이 일어 노트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접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드워드 박이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아이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역을 따라 써보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선의 느낌이 좋았어요. 니은, 디귿으로 이어가며 자음들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글자들이 정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군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줄 몰랐어요. 에드워드 박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철학과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한글 창제의 원동력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에드워드 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기꺼이 돕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드워드 박은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어요. 그곳에는 한글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소장품인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박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세종대왕의 창제 의도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말했어요. 도서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정말 독창적인 문자라면 왜 리우지에는 그토록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흥분되었어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한 기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에드워드 박과 함께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그날,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에드워드 박의 연구실은 예상과 달리 매우 현대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서적과 최신 기술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은 손님을 맞이하듯 자리를 권했어요. 오늘은 실제로 한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학자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태블릿에 나타난 한글 자모를 보며 에드워드 박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심오한 철학과 과학이 담긴 체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에드워드 박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 자모를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따라 쓰다 보니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특히 모음을 쓸 때는 선의 방향과 형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어요. 나 다를 써보면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마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코드 같습니다. 에드워드 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발생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글을 써보며 저는 점점 이 문자에 매료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국적으로만 보였던 한글이 이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다가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과정이 마치 화학 원소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드워드 박은 제 진전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금방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익히고 간단한 단어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이란 단어를 처음 써봤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첫 그림을 그린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논리적 구조 덕분에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죠. 에드워드 박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육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자를 배우기 위해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했던 시대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한글이 이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왜 조선 왕조는 계속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을까요? 에드워드 박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는 한글과 한자의 사용이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과 권력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어요. 한자는 양반 계층의 문자였고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문자가 곧 계급을 나누는 도구였던 것이죠. 흥미롭군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한글 연습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탐구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자는 그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한글은 평등과 교육의 가치를 담고 있었죠. 연구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스퍼드의 고색 창연한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한글과 한자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한글이 단순한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우지엔의 강력한 반발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의 주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학술 세미나에서 리우지엔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번엔 더 많은 지식과 증거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학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죠. 에드워드 박과 헤어지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서는 한글 자모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의의였어요. 강의실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리우지엔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번에도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저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에드워드 박의 도움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세미나가 시작되고 두 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중국과 일본 문자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일본 문자학 전문가는 가나 문자가 한자의 간소화된 형태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우지에는 이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제 차례가 왔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고안한 자음과 모음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자가 분명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호의적이었지만 예상대로 리우지엔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죠. 제임스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독창적이라면 왜 조선 왕조는 계속 한자를 사용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답하려는 순간 에드워드 박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자는 양반 계층의 문자였고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곧 계급을 나누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리우지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서양 학자들의 편향된 시각입니다. 한글이 정말 우수했다면 모든 계층이 사용했을 겁니다. 사실 한글은 한자의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강의실 내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문자의 사용은 순전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죠. 영국에서도 노르만 정복 후 수백 년간 상류층은 프랑스어를, 일반 백성은 영어를 사용했어요. 리우지에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자모 몇 개를 칠판에 크게 쓰더니 옆에 비슷해 보이는 한자를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한글이 정말 독창적이라면 왜 외형적으로 한자와 닮은 부분이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글 자모의 창제 원리 도표를 보여주었어요. 표면적 유사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학술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마치 정치적 대립처럼 느껴졌어요. 리우지엔과 그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어학 분야의 원로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오늘의 논쟁을 들으면서 문자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죠. 그의 중재로 세미나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리우지엔의 눈빛에서 이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에드워드 박과 함께 캠퍼스 카페로 향했어요. 그는 리우지엔이 이토록 한글에 반감을 갖는 이유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리우지엔의 반응은 단순한 학술적 반박이라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점점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회적 혁명과도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드워드 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글은 지식과 권력의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특권층만이 문자를 독점하던 시대에 모든 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혁명적이었죠. 다음 연구 단계는 한글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에드워드 박은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세미나에서의 논쟁은 끝났지만 진짜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글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어요. 세미나 이후 저는 에드워드 박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현대적 가치,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에드워드 박은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언어로 된 텍스트가 보였죠. 에드워드 박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한 듯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죠. 제임스 교수님,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강력한 문자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박은 세 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놓았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한글, 두 번째는 한자, 세 번째는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자 체계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어요. 먼저 한자 입력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발음을 로마자로 입력하고 여러 동음이의어 중에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다음으로 한글 입력을 시연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자 자동으로 하나의 글자로 조합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컴퓨터 입력 방식과 매우 잘 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에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컴퓨터 알고리즘과 궁합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박은 실제 타이핑 속도 테스트를 보여주었어요. 같은 내용을 한글, 한자, 영어로 입력하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한글이 가장 빨랐습니다. 특히 한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입력 속도 문제를 넘어섭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은 정보 처리, 검색, 자연어 처리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에서도 한글이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 학습에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디지털 기술과 이토록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사실이 저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문자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리우지엔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죠. 한글은 미래의 문자라고 불릴 만하군요. 이제는 학계에서도 한글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연구는 국제 언어학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 것이라 확신했어요.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에드워드 박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글은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에 꽃을 피운 문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초안을 작성했어요. 이 연구가 리우지엔과 같은 비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는 한글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이죠. 논문 작성 중에 에드워드 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우지엔이 한글에 관한 비판적인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은 한글 한자 영향 하에 발전한 2차적 문자 체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겼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듯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를 이어가며 저는 문득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탄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과 이토록 잘 어울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체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이 발견이 국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인류 지성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몇 주 후 저는 국제언어학 저널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리우 지엔의 논문 한글 한자. 영양 하에 발전한 2차적 문자 체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의뢰를 받은 것은 의외였지만 학문적 공정성을 위해 수락했습니다. 저는 그의 논문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리우 지엔은 한글의 자모 형태가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실질적인 증거보다 추측과 단편적인 유사성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에드워드 박에게 연락해 논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그는 리우 지엔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된 창제 원리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학문적 결함이라고 지적했죠.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저는 논문에 대한 평가를 제출했어요. 리우 지엔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기존 연구 성과와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널 편집부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문자학자, 중국 언어학자, 그리고 한국 역사학자까지 모두 리우 지엔의 논문에 심각한 학문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리우 지엔의 논문은 게재 거부 판정을 받았어요. 저널 편집장은 논문이 객관적 증거 부족과 방법론적 결함으로 인해 게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학계에 퍼졌어요. 한편 저와 에드워드 박이 함께 작성한 디지털 시대의 한글, 현대 문자 시스템으로서의 우수성이라는 논문은 같은 저널의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했어요. 이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알려지면서 학계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언어학과 문자체계 연구자들이 주목했어요. 우리의 논문이 발표된 후 여러 대학에서 한글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이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지엔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학문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그가 소속된 연구그룹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받던 연구 지원금도 중단되었다고 해요. 에드워드 박으로부터 리우 지엔이 다음 학기 옥스퍼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학문적 논쟁이 이렇게 개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대학 도서관에서 리우 지엔을 마주쳤어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우 지엔 군, 잘 지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읽혔습니다. 교수님은 만족하시겠죠? 제 연구를 완전히 망치셨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연구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단지. 그러나 리우 지엔은 제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학문적 논쟁이 가져온 개인적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린 학과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리우 지엔이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때로는 학문적 객관성보다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앞섰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편으로는 한글의 가치가 학계에서 인정받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젊은 학자의 좌절을 목격하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객관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에드워드 박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개인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문의 발전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리우 지엔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학문적 논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르기도 하니까요. 한글 연구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한글 연구의 주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현대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리우 지엔의 몰락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학문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의 일부였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논쟁이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열린 마음으로 한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리우 지엔의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후 예상치 못한 관심이 쏟아졌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로부터 이메일이 왔고 여러 학술 대회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학과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의 세종학당 재단에서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학자를 찾고 있으며 그들이 첫 번째로 고려하는 인물이 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박과 함께 점심을 하며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기회라며 제가 참여한다면 한글 연구에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서양 역사학의 전문성을 잠시 미뤄두고 새로운 분야로 뛰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안을 수락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휴직하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워야 했고 한글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압도적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한글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세종학당 연구소에서는 따뜻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연구소 관계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은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와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처음 대면했어요. 그들은 모두 탁월한 전문가들이었고 한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연구 회의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발표했어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한글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분석하며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에 감탄했고 현대 언어공학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한글의 디지털 잠재력을 탐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교육적 가치였습니다. 문맹률을 낮추는데 한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글이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 연구했어요. 몇 달 후 저는 한글, 인류 소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언어학계는 물론 교육학, 디지털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 연구는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글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며 인류의 유산입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 사고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질문과 연구 협력 제안으로 가득 찼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글의 역사, 구조, 그리고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글과의 만남은 제 학문적 여정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한글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가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저는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상기해요. 한글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며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매년 3개월을 한국에서 보내며 세종학당과 협력하여 한글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명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언어 처리 기술 분야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학습 알고리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거대 기술 기업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들의 연구팀 리더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비영어권 언어의 처리 능력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21세기 기술 혁신의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TED 강연에서 했던 말이에요. 강연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넘어 대중문화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히 중국의 몇몇 학자들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비판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연구와 증거를 갖고 있었고 더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은 오히려 더 깊은 연구의 동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과학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 문자 유산으로 지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인류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어요. 파리에서의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한글의 가치에 대해 토론했어요. 특히 문맹 퇴치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한글의 원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세느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문자 혁명의 역사와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글의 창제부터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응용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 집필과 함께 저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도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빠르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성공은 세계 각국의 교육부와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글 연구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한글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옥스퍼드를 찾았습니다. 센터는 언어학, 교육학,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의 허브가 되었어요. 리우 지엔의 이야기도 새로운 전개를 맞았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학계로 돌아와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한자와 한글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접근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균형 잡혀 있었고 한글의 가치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리우 지엔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연구 협력을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더 깊고 풍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에 대한 저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통해 우리는 언어와 문자가 어떻게 인류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한글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되었고 그 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한글은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근간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학문적 모험이었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며 인류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가치를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한글의 특별함과 그 가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